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 관리 예정입니다. 원래 다음 주 16일이 보니까 그 대체 공휴일로 해서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8일 광복절 그 대체 휴일에 16일 날 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대로 합니다. 16일 날. 쉬고요? 안식. 쉴까요? 쉬어요. 그래서 쉬어요. 네, 이게 우리가 수업 공부와 전에 후에 이제 대출율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그냥 어디 가시나요? 네, 없어요. 어디 가요? 네. 그래요. 또 그냥 수업을 일단 저희가 이렇게 수업 일정을 잡혀놓은 거라 또 못할 수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기부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는 최소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뭐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든가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등기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등기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등기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만들어줄까요? 내 집 등기를 갖다 가만히 내가 건물을 만들고 나면 국가에서 등기부 나한테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뭐 좀 처음 접하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등기부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등기부라는 게 여기 등기부 안에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그 우리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 관계를 갖다가 여기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 나타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등기부가 생성이 되냐면요, 내가 어떤 건물이나 토지나 다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그 건물을 갖다 원시치기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만약 가비한 사람이 이런 땅에다가 자기 땅이죠. 거기다 이런 건물을 갖다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대요. 주택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주택을 지을 때 내 땅이라 그래서 무턱도 여기다 2층 건물 만들어 줄 수 없죠. 당시 땅에 규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을 지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죠? 건축법상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2층짜리 건물 짓겠습니다. 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나 뭐 이제 신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허가가 나오면 일단은 요 설계도가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건물을 신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신축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중공사를 받는 거죠. 사용 승인을 받는 겁니다. 네. 사용 승인, 중공사를 받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 관사에서 나와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설계도로 다 됐구나. 그러면은 요 사용 승인이 됐다고 알고 준공이 됐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이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은 해당 관서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시공부에서 건축 설계도로 허가받은 대로 다 그대로 똑바로 다 지었네. 그럼 이제 중고 허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허가 떨어지면서 해당 관서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이 실제 어떤 제한세 과표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요걸 가지고요, 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이제 등기소로 가는 거죠. 등기소로 본인이 직접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내가 그걸 뭐 좀 지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 법무사나 통해서 대부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에 이번에 새롭게 내가 건물 2층짜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등기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갖다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 당시에서 등기부는요, 그 건물이 처음 생성이 되잖아요. 신축이 되면 보존 등기가 맨 먼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해갖고 거기에 소유자 누구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조합이다 그러면 그 조합 이름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제일 먼저 위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 분양자들이 받게 되면은 그 보존 등기에 있는 명의자로부터 이전받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존 등기가 갑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이번에 이 갑에서 을이 이걸 샀다는 거죠.
매매를 통해 샀다든가 분양을 통해서 받았다 샀다는 거죠. 그럼 을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결국 등기부는 이렇게 등기소에 있다가 본인이 직접 가서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럼 건축물 대장이 대장 등본이잖아요. 그러면 대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건물의 현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자료가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하려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그럼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우리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애초에 처음 건축물 대장 만들어 놓은 걸 가져가야만 원인 증서를 해서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서 등기부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등기소에서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도 있죠. 보세요. 아까 제가 중공검사가 사용 승인하고 중공검사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갖다 이건 지자체에서 해당 관처에서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제한세 과표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거예요. 세금 징수 목적이 상당히 영향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공검사를 사용 승인을 못 받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건축 허가대로 설계대로 해야 될 텐데 그 안에 보니까 건폐율이 좀 약간 뭐 초과됐다든가 건축 연면적이 초과됐다든가 나중에 옥상을 보니까 물탱크를 너무 과하게 지어서 이제 층수로 들어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준공이 안 떨어집니까? 준공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건축 대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 대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내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등기 돼야 안 돼? 할 수가 없죠.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는 그 소유물을 갖고 내가 누구한텐가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은행 가서 이 담보물 있거든 잡히고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초에 등기가 안 돼. 등기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보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등기부가. 자, 이제 그런데 실제로 가면 현장 가면 그 건물이 2층 건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 현황상으로는 현황상으로는 현장 가면 2층 건물이 존재해요. 이게 만약 갑이란 사람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을이란 사람이 이 갑한테 돈 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압류에 한마디로 경매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 채권을 만족을 얻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딱 띄워보니까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중공사 못 받은 바람에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이미 2층 건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갖다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보세요. 미등기지만은 아직 등기가 안 됐지만 이런 건축물 대장이 존재 않지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 받은 건물들은 경매 대상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를 비록 미등기가 아직 없어요. 하지만 경매 대상물이 돼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 가고요, 직권으로 어느 정도 인정 허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요, 이게 이 건물을 갖다가 촉탁으로 인해서 직권으로 그냥 보존등기를 해버려요. 등기소에 이제 촉탁을 해가. 그래서 경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보세요. 위에 허가나 신고된 건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허가죠. 무허가는 애초부터 안 되는 경매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허가는 애초부터 안 되는데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일단 경매 대상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요. 저 네. 낙찰자가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나중에 그럼 등기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등기부는 낙찰자가 우리가 경매 대상물이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낙찰자한테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까 미등기일지라도 일단 경매 대상물이 되는 그런 건물들은 보존 등기를 갖다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등기부가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이미 예,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맞다 그러면은 등기소에 촉탁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경매 개시결정을 위해 경매를 위해서 보존 등기를 갖다가 그냥 기록을 해버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표제비에 그런 게 나옵니다. 표제비에 등기원이 기타 사항 내는 뭐라 써 있냐면은 이 건물, 이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등기부 딱 보니까 거기에 표제비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뭐가 건물 아니 그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나중에 등기가 안 될 수.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나 보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설계대로 결국은 부합되게 해야죠. 신축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건축 설계나 예. 그 허가받은 대로 해야죠. 그대로 해야죠.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중공 검사를 다시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종공사에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 설계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마디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건물이 뭐 한 5년, 10년 된 건물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뭘 부과합니까? 불법 건축 사용. 위반 건축물로 인해 갖고 건축물 이행 강제입니다. 이런 게 지금 원상회복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년 예, 나오고. 예. 그러면 이거는 채권자 말고는 네. 일반 이제 이 사람들을 기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나와서 입지가 괜찮아. 정말 저건 양성화 시키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신고하니까. 자기가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면 뭐가 위반 사항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낙찰받고 나면 당연히 되겠지만은 예. 여러분들 항시 낙찰되고 나면 내가 소유자로서 어떤 행위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해당 관청에 들어가고. 그죠? 하지만 지금 내가 낙찰받은 게 아니잖아. 예. 난 지금 입찰 들어가려는 사람이잖아. 매수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금. 권리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분석 안에 이런 것도 녹아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황이 현재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있다든가 아니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다는 얘기 건축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허가 관리대장이라든가 뭐 이 기타 이 지자체에서는 그 해당 관리하는 어떤 대장이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지금 사용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대장이 생성이 안 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알아봐야 돼요. 담당 공무원한테. 그렇죠? 등기부는 나와 있다 해서 건축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원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내가 나중에 이걸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저걸 이러이러한 상태로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들어간다 그러면 양성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래서 이 건물의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가 있다 해서 모든 다 대장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등기부가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크게 이제 내가 그냥 등기부로 통칭하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네.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장 같은 경우 한 20, 30년 전에 뭐 그렇게까지 안 됐다 하더라도 등기소 가서 우리가 등기부 하나 그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복사해서 등사기를 복사해 갖고 그런 등본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등기관 도장 찍어 갖고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전산으로 뽑잖아.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 자, 이 등기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그다음 건물 등기부가 있고 또 하나가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등기부가 존재하는구나. 부동산에 관련된 거고요. 그죠? 아파트가 응? 집합 건물은 아파트가 그런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요, 이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가도 마찬가지. 이 대형 빌딩도 뭐예요? 한 땅 위에 이 상가 주인들이 수십 명이 존재하잖아요. 다가구 다세대는 그건 집합 건물이에요. 다가구는 단독 건물이에요. 아 맞아요. 예, 하지만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고. 주인이 그렇지. 하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등기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은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다음 주 23일이죠. 물권 채권 관계에서도 아마 그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아마 원래 안양 원장님이 와서 강의할 건데 아마 좀 사정상 못 와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좀 오늘 했던 거 좀 더 추가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매로 들어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경매에서 등기부를 갖다 권리 분석할 때 일단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제시외라는 용어가 나와요. 제시외 건물이냐, 제시외 건물이냐 이런 용어가 나거든요. 그럼 이 제시외가 뭐냐?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시외라는 게 뭘까? 이 제시외는요 다 똑같이 나와요. 이 안에 집합 건물이 됐든 일반 건물이 됐든 다 똑같이 제시외란 표현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세요.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 지원에 나와 있는 시흥시에 있는 이 단독주택입니다. 흔히 근린주택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층에는 조그만 슈퍼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조그만 슈퍼가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2층, 2, 3층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일단 목록이 토지잖아요. 대지 60평. 그러니까 토지 하나에다가 그 밑에 목록 2번으로 해서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잖아요. 일치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건물하고 토지의 대부분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이게 따로따로 원래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팔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 일반 건물들은 통상적으로 두 개를 다 같이 일괄매가 결정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두 개 한꺼번에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이 보세요. 건물만 매각할 수도 있고요. 토지만 매각할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소유권이 따로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뭔 문제가 발생돼요? 토지만 따로 팔았어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법정지원. 그렇죠. 법정 사건이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건물만 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건물 내용이 보자고요. 건물에 보시면은 건물 1층, 2층, 3층 이렇게 1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요. 근생활, 근리시설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제시외라는 용어가 나오죠. 제시외. 밑에 보시면 제시외. 제시외로 창고라든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발코니, 베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시외라는 용어를 갖다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제시외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 설비가 되어 있대. 보일러 이동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찰외라는 용어가 나와요. 입찰외라는 용어. 그 입찰외라는 얘기는요.
서쪽 부분에 설비 용이한 비가림 시설, 지붕 천막, 멸실되고 골조만 남은 상태. 이건 뭐예요? 입찰 외래예요. 차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한 입찰 외라는 거는 결국은 매각에서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입찰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제시외라는 의미가 결국 뭘 의미한다? 제시외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건물 1층, 2층, 3층은 등기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1층, 2층, 3층에 해갖고 부동산 그 표적에 다 기록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상고, 주방, 화장실, 발코니, 베란다는 안돼 있죠. 안 돼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축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법 건물. 그렇죠. 실제 설계된 내용대로 설계 외에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제시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시외라고 우리가 법원에서 기록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그 외에 지장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있는 경우, 동산이 있는 경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 그런다? 제시외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입찰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럼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제시외가 입찰가액에 포함해서 감정가액에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제시외 건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 매각에서 제외가 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저게 감정평가에 포함이 돼서 내가 낙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거란 얘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일단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게 제시외 건물이 감정가에 포함을 안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찰 받더라도 요거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 게 아니란 얘기는 낙찰 받더라도 실제 이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요 소유자하고 나하고 어떤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부동산에 부합되는 동산들은 다 부동산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시외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감정가에 포함을 시켜버려서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일단은 첫 번째 제시외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시외는 뭐다? 등기부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평가사 갔잖아요. 감정평가사 가보니까 등기부 갖고 건축물대장 갖고 도면 다 갖고 갑니다. 쭉 해보니까 여기엔 도면이라든가 설계 도면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건축물대장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현장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뭐가 있다?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갖다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지 소유자가 설치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설치한 건지를 갖다가 그냥 조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제시외란 걸로 해가지고 평가를 내서 포함을 시켜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란 얘기 아시겠죠? 제시외가. 그럼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매각 물건 명시를 보셔야 당시 이런 제시외라고 나오는군요. 보세요. 매각 물건 명시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매각 물건 명시를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차 하려는 사람들은 이 매각 물건 명시라는 게 그 매각되는 물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라든가 현재 점유관계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최선주의 설정 일자가 2015년 11월 5일 날 근저당포 써있죠.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뭘로 보면 돼요? 말소기준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이제 누구로 돼 있습니까? 조봉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입신고일자가 2018년 8월 17일로 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조봉희가 누군지 어떤지 일단 추후에 임차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아닌지를 갖다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은 일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관계가 주장하더라도 낙찰자한테 과연 내가 인수해야 되는지 인수할 필요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거잖아요. 거기에 기준점은 뭐다? 위에 말소기준 권리. 최선주 설정 일자가 언제예요? 2015년 11월 5일이다. 근데 이 사람은 현재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언제? 2018년 8월 17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뭐 다른 채무자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임대차가 있든 없든 간에
설령 만일 내가 낙찰받고 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난 임차인이냐고 주장할지라도 거기에 갖고 있는 임차권이란 그런 대항력을 낙찰자인 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인수되는 돈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 건당 아래에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보면 점이라는 권리 분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리 분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등기부 권리 분석, 하나는 점유자 권리 분석. 근데 우리 매물서에는 일단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갖다 위에다가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하니까 점유자는 일단 법원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해보니까 상관없구나. 그럼 밑에 이제 뭘 보면 돼? 이제 등기부 권리 분석을 보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권리 중에서 낙찰돼서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이 안 되는 권리가 있으면 여기다 기록을 해요. 만일 선수인이 가처분이 있다든가 가등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선수인 전체권이 존재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게 말소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선수인이 가등기가 말소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 공고할 때 매물서에다가 여기에 선수인이 가등기가 말소 안 된다는 사항을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낙찰 받고 나서 요 매물서의 하자로 인해서 공고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매각 불가 신청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각 물권 맹세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뭐 지상권의 기회는 없다. 기록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비구라는 보세요. 일단 일괄 매각을 써 있죠. 원래는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팔아버리면 완전히 이거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일괄 매각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겠죠?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건 당연히 공동주택은 당연히 일괄 매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또 하나가 뭐예요? 제시 외 건물이 포함해요, 제외.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낙찰자가 내가 낙찰받으면 내 거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거지만 낙찰 받아갖고 그걸 사용할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뭐 과태료라든가 세금 같은 걸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뭘 띄어봐야 돼? 아까도 보시면 제시 외 건물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설계도를 안 지어놓은 거잖아. 추가적으로 또 치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어디다가 공고를 해놔요? 등기부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고 공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응? 이건 위반 건축물이나 이런 공고를 안 한다니까 아까 제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거다 그러면 등기부에다 기록을 해요. 아까 제가 직공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기록을 해요. 하지만 애초에 허가받은 대로 추가적으로도 해가지고 돼 있다. 이런 것들은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위반 건축물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된다? 건축물 대장. 그래서 위반 건축물 등재는 그냥 담당 공무원이 할 일 없어 보겠습니까? 자꾸 뭐 똑같죠. 담당 공무원이 그냥 와서 그거 언제 조사하고 돌아다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공 촬영 같은데 그 정도로 갖고 한국 촬영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옆에 화장실 하나 설치돼 있고 옆에 뭐 이런 게 몇 가지 되는데 창고도 있고 네. 화장실 있고 네. 몇 가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 한국 촬영하고 담당 공무원이 지금 받았어. 그럼 위반으로 등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가 뭐가 나와요? 과태료는 또 하나가 이제 옆집 찔리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옆집 사람이 소리가 옆집 안 사람. 들었을 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토지 같은 건 이제 그 저기 분양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딱 분양할 때부터 애초부터 여기 이 땅에다가는 3층 건물을 짓는데 단건 짓는데 얘는 주택이 4가구밖에 못 짓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애초에 공부할 때부터. 아니면 뭐 1층은 상가 짓고 2, 3층에서 주택을 갖다 각 층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 딱 어떤 제한 조건이 건축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주택 4개 지어 갖고 이게 돼요? 안 되잖아. 우리 여기 지금 전원마을 있잖아. 전원마을. 저쪽 그 철도 앞에 전원마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으로 1, 2층으로 짓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가구수가 어떻게 돼? 질 수가 없는 거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수익성 있는 물건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안 오래. 막 가구수를 늘려다 거기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시원 만들어야지 고시원.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거기 있는 분양받은 조건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 건물 지면 절대로 이게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 내가 직접 살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쪼개기예요. 방 쪼개기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원래는 내가구인데 실제 분양받아갖고 나중에 내가구로 허가받아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구로 다 건축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까지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 건축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쪼개기 하는 거죠. 건축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갖고 12시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옆집은 아주 뭐 저기 정확한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 받은 대로 네 가구만 딱 지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옆집은 보니까 10몇 가구에서 거기서 막 일대 수익률이 400, 500씩 나왔고 받아가고만 있는 거야. 근데 나는 해봐야 뭐 1층 해갖고 이거 전세 주고 월세 주고 해봐야 뭐 돈 1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옆집은 막 400을 뭐 희인 안 났고 뭐 다닌다는 거야. 꼴보기 싫잖아.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툭 찌르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돼요. 찌를 때. 근데 이게 화성시에서 워낙 그게 단속이 많다 보니까 그게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연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유예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과태를 갖다가 매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건물의 가치가 항상 우리가 어떤 건물의 가치라는 건 뭘로 나와요? 수익 물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거기서 내가 임대 수익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시의 건물이 있을 때 이게 포함되는지 우리 경계에서는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시 외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주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군요. 이런 뭐 광명 프랑티아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거 이런 테마 상가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혼자 될 일이 아니야. 맞아. 여기 보시면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나와요.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건물도 위에 토지도 똑같아요. 표제부가 있고요. 각구가 있고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등기부는 그래서 표제부, 각구, 일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표제부는 뭘 기록을 해요? 그 위에는 이 표제부는요, 이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현재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면적이 198제곱미터구나 이런 걸 여기다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하고요, 아까 제가 요 등기부는 뭘 갖고 만든다고 그랬죠? 토지대장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토지대장 갖고 만드는 건데 토지대장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가 면적이 188일로 돼 있다는 거야. 토지대장. 근데 등기 보니까 198제곱미터예요. 그럼 내가 요걸 낙찰받아서 나는 실제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는 얘기예요. 토지. 뭘 갖고 기준해야 된다? 토지. 그 토지 대장 등본 갖고. 왜? 대장 등본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동산의 현황에 관련된 게 만약 서로가 대장하고 등본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대장이 먼저다. 대장. 그래서 대장 가지고 요 부동산 표시를 갖다가 변경 넣기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 해줘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밑에 각구는요. 보세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이전됐다는 거잖아요. 이전. 그래서 이 사람, 그럼 이전에 뭐가 있을까? 보존 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보존 등기 있은 건 이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이게 물어봐요.
순위번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전이 있잖아. 전. 예. 이게 전이가 뭐 이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전에 이 두 전. 번째 네? 두 번 주인이 있었다는 거군요. 아니? 아니. 저기 뭐냐면은 일단은 이 전에 등기부가 존재해요. 근데 그 등기부가 이렇게 전산하면서 그 등기부는 옛날엔 종이 등기부였거든요. 이게. 예. 종이 등기부를 갖다 어떻게 했다? 바인다시 종이 등기부를 폐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 폐쇄 등기부의 순위번호가 2번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전이라는 거는 그 전에 있는 등기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폐쇄 등기부라고 해요. 그러면 폐쇄 등기부에 2번, 순위번호 2번이 여기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 폐쇄 등기부 1번은 뭐겠습니까? 보존 등기겠지. 그죠? 네,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이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1, 1-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부기 등기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부속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가꾸는 뭐예요? 아,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가꾸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임의경매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의경매 개시결정해갖고 등기 목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채권자 누구누구 이렇게 경매 사건이 두 건을 뭐라 그래? 이주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은 무조건 갖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 그래서 이 부동산 얘기 있는 이걸 팔까봐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팔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가압류하려고 그래. 그러면 가압류에 나오면 가압류 기록은 갖고야 할까 을부야 할까? 갖고야 여기다가. 아시겠죠? 세금을 안 냈어요. 그죠? 체납세금을 안 내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 어디에? 갖고였다가. 왜? 다 그건 그 사람한테 그 인적 권리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을고는요? 위에 써 있잖아.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채권 채무. 그렇죠.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이 있다든가. 그럼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된다고 설정을. 이게 지금 말수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수된 거죠. 이 빨갛게 주말된 걸 말수된 거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어떤 상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럼 권리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분석의 기초 자료가 등기부예요,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열었을 때 발급받을 때 어떤 내용을 발급받아라? 이게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인데요. 거기에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는 거예요. 만일 말소사항이 포함 안 된 현재 유효사항만 등기부를 발급받게 되면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현재 살아있는 것만 나와. 그럼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그 전부터 경매가 막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죠? 근데 막 경매가 들어간 게 지금 다 이게 기각됐다든가 이렇게 다 취하됐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갔던 집이야. 이렇게 보니까. 가압류 들어왔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자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밑에 상가에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전체 그 임대차 상가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 상가들하고 카페를 하기 위해서 거기 한 5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경매가 들어갔을 때 현재 유효 사항만 띄면 이게 안 나오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깨끗하죠. 갖고 있는 소유자만 딱 나오고 을부에도 그냥 현재 근저당권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권리 분석할 때 사실상 이거 갖고는 힘들어.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그런 법률관계가 하려는 그럴 때 그 사람이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를 띄었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말소된 사항을 포함해서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경매 들어간 사람은 또 경매 들어오고 간우 들어간 집은 간우 또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관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런 뭐예요? 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관에서 압류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험료는 안 냈다는 얘기잖아. 보험료 얼마 된다고 그걸 안 냈어?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여기다가 이 상가에다가 내가 5천만 원 드리고 이거 리모델링 해야 돼?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나중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나는 5천만 원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낙찰자한테. 기준권리 아래면 아무것도 주장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 나오는 거하고 그냥 달랑 그것 나오는 명칭이 어떻게 달라요? 보세요. 아까 제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띄는 거예요. 예. 등기사항 증명서를 띄는데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띄라고. 말소 사항을 포함하라는 얘기는 아까 이렇게 빨갛게 주말된 거 있죠? 예. 요걸 포함해서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자꾸 설정도 계속적으로 채권책임이 올라가면서 설정했잖아요. 그럼 자꾸 돈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니까 자꾸 대출 더 받은 거야 이게. 더군다나 거기 보니까 채권자가 개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일반 대부업체 은행이 아니야. 그럼 더더욱 힘들어지겠죠 그 사람. 그럼 보세요. 나중에 이게 이제 요약표를 보면요. 이게 요약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 유효사항만 띈다 그러면 이런 경매가 안 들어갔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여기에 딱 소유자만 나오면 되니까 위에 소유자만 나오고 여기에는 갖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경매가 안 들어갔으면 여기 기록된 게 없다니까. 그럼 일부에도 저당권만 딱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효사항만 기록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시 이건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니까 내가 어떤 임대차를 체결하려고 그럴 때 임차인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등기부를 열람 발급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 별도로 있잖아. 등기부가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 건물도 똑같아요. 건물 등기부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표제부가 있고요, 각부가 있고 일부가 있고 다 똑같아요. 안에 내용도 다 똑같은 겁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현황을 표시한 거고요. 보세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 1층, 2층, 3층. 근데 여기 보시면 1층이 근생이냐, 2층은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1층이 주택이 되고 2층이 근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등기부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럼 이걸 정확히 이 부동산 현황을 표시를 알려면 뭘 띄워봐야 돼?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띄워야 돼. 그러면 거기에는 1층이 뭐 용도까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건물 내용 나오죠. 그 다음 각도도 똑같아요. 보존 늦게 나오고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소유권에 관련된 거다. 자, 그래서 일반 건물들은 결국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들은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등기부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 건물에 근린주택에 4층짜리, 3층짜리 이번에 상가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했던 집합 건물이 아니잖아. 소유자 딱 한 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 권리 분석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토지에다가 건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근당 설정 일자하고 건물은 추후에 되었잖아. 많이. 그죠? 그러면 그때 설정 일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건물에 대한 일반 건물에 대한 권리 분석할 때는 등기부 권리 분석할 때는 토지 등기부 따로 말소 기준을 찾고 건물 등기부 따로 말소 기준을 찾아야 된다. 아시겠죠? 갑자기 아니까 복잡해지나요? 모를 때는 그냥 뭐 당연히 지나쳤잖아. 근데 아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혼자 못하겠는데요? 혼자 절대로 못하겠는데요? 뭘 혼자 절대 못해. 많이 알고 가시면서. 이게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이게 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경매 공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깊게 하지 말아 그랬잖아. 근데 이 등기부는 깊게 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실제 일반 현업 중개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나 말씀을 드려도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지금 딱 하나 건물 등기부 잠깐 여기 보세요. 이게 만일 본인들이 보존 등기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채권자가 경매지분을 위해서 직권으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기다 보존 등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죠? 건축 허가만 받고 건축물 대행이 없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등기 원인란에 뭐가 써 있어요? 건축 대행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써 있다니까 여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란을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집합 건물을 볼 거거든요. 집합 건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